독후평,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고미숙 저, 북드라망, 2013년 1월 28일 출간. 발췌 목록,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여교사의 멈춰버린 몸 활동. 동의보감에선 이것을 칠정상이라 부른다. 칠정은 희, 노, 우, 사, 비, 병, 공을 뜻하는데 이 감정들이 균형을 잃으면 오장육부 곳곳에 병이 생긴다. 요컨대 지금 여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비율과 칠정상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작금의 육아와 양육의 행태 비판, 병원과 기계가 정밀해질수록 여성들의 신체적 감응력은 침묵, 공세되고 만다. 육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분유부터 학습지, 접종 등등 모든 과정에 엄마가 창안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엄마는 그저 병원과 상품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남는 건 아이에 대한 지독한 집착뿐이다. 내 아이만은 내 아이니까. 이것은 결코 생명과 창조의 과정이 아니다. 아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증식시키려는 행위일 뿐이다. 꽃보다 남자. 원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예뻤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음과 양은 적대적 이양대립이 아니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 따라서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은 여성화되고 여성들은 남성화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양은 발산하는 기운이고 음은 수렴하는 기운이다. 따라서 모든 생물체는 수컷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 숫사자의 갈기, 공작새의 깃털 등을 떠올리면 된다. 암컷은 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양을 멋들어지게 꾸밀 수가 없는 법이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화 속 중세 귀족 남성들을 떠올려 보라. 파마 머리에 레이스 달린 상의, 치마에 가까운 하의 등 럭셔리하기 이를 데 없다. 조선은 유교적 금욕주의가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왕과 관료들의 패션은 가히 눈부실 지경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 풍토에 쐐기를 박았다. 공장이 생산력의 토대였던 터라 남성들에게 금욕을 강요했고 대신 여성들의 미를 상품화했다. 그 덕분에 노동자들의 복장은 군복, 사무직의 패션은 성직자와 거의 흡사해졌다. 하지만 디지털 문명과 금융 자본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지가 곧 자본의 원천인 세상이다. 하여 그동안 억눌려왔던 남성의 미를 다시 불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풍토는 한편으로 남성 습성의 본래 면목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금융 자본이 신체를 상품화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다. 인정 욕망의 늪. 인정 욕망은 늪이다. 태어나려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이 늪을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역지사지를 하면 된다. 곧 나를 미루어 타인을 보면 된다. 헌데 나를 잘 모르겠다고? 그럼 나를 남을 대하듯 잘 탐구하면 된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남 박지원. 청춘, 에로스의 향연. 에로스를 살피다. 에로스는 절대 터부의 대상이 아니다. 에로스야말로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로이자 표현이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 역시 에로스다. 우리 모두는 다 에로스의 산물임을 환기하라. 성교육의 핵심 바로 이 에로스의 역동성을 알려주는 일이다. 아울러 에로스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다. 거기에는 방향도 목표도 없다. 어디로 튈지 무엇과 접속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 카오스적 흐름 앞에서 멜로적 순정 따위는 애시당초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아주 이중적이다. 성을 상품화하는 데 골몰하면서 겉으로는 지독한 내숭을 떨어댄다. 쉽게 말해 멜로와 포르노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셈이다. 에로스의 잠재력 혹은 역동성과 마주하려면 무엇보다 이 분열적 배치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이혼 사유의 진화.
예전에는 주로 배우자의 부정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 말하자면 사랑의 무상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삶과 사랑의 함수. 흔히 사랑을 통해 삶이 구원되었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가족과 사랑뿐이라고. 정말 그런가? 사실은 그 반대다. 사랑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연애와 우정은 공존할 수 있을까? 우정의 정치학. 우정을 고찰하다. 우정이 되살아나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일까? 연애와 성욕으로 이루어진 혼파인 회로를 벗어나려면 혹은 가족이 타자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정과 신이라는 가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우정은 윤리적 덕목을 넘어 정치적 명제에 해당한다. 실제로 새로운 시대에는 늘 우정의 정치학이 출현했다. 18세기 연암 그룹이 그러했고 스피노자와 니체, 이타고 등 세계 지성사의 이단아들은 모두 우정을 낡은 사유를 전복하는 무기이자 시대적 화두로 제시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시련은 행운이다. 시련은 기회다. 루신의 유명한 말처럼 희망은 허망하다. 절망이 그러한 것처럼. 왜냐하면 희망과 절망, 좌절과 도피는 모두 망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이분법적 회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사랑도 삶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시련이란 이런 삶의 지침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고로 시련은 행운이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진정한 자신감. 황진이는 해진 옷에다 때 묻은 얼굴로 바로 그 좌석에 끼어앉아 태연스레 이를 잡으며 노래하고 검은 고를 타되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으니 여러 기생들이 기가 죽었다. 허균, 성홍지소록. 헐, 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기존의 통념 따위는 일절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와 배짱. 이것이 바로 지성과 야성의 눈부신 카리스마다. 알다시피 무수의 뿔처럼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누구든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인이 된다는 건 핏줄의 장막을 벗어나 세계를 직접 대면한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가족 삼각형과는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혹은 영웅과 라이벌을 만나고 또 은인과 원수를 만나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삶을 지배한다면 그건 그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보통의 심리치료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다시 확인하고 치유하며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자신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을 유발한 책임을 부모나 주위 사람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자신은 희생자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다. 허훈,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이단북수 83쪽. 기이한 노릇. 여성이 이토록 해방된 시대가 없는데 왜 여성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걸까? 이젠 여성이 사랑을 하는 주체가 되면 안 되는가? 생존을 기대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지성에 접속할 수 있고 삶을 변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열렸는데 왜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욕망해 주기를 욕망하는가? 스위트홈은 없다. 집의 시대가 가고 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파트로 상징되었던 부동산의 신화도 붕괴되고 있다. 이제 돌아갈 거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스위트홈에 대한 추억과 대안만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집이 된다. 아니, 집과 길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유의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것이다.
상처도 스펙이다. 중국 문학의 대가 루쉰의 얘기. 한 잔문에서 루쉰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애로운 엄마가 있는 것이 행복할지라도 그렇다고 어미 없는 자식이 되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거꾸로 더욱더 용감하고 장애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남아로 자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기를 업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서로 배경이 되는 관계. 엄마와 아기가 각자 자신의 삶을 확충해 갈 수 있는 관계. 엄마의 등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다. 그러니 부디 앉지 말고 업어라. 첫 번째 이유. 아기는 양기 덩어리다. 온몸이 불덩이에 가깝다. 따라서 음양에 이치산 음기가 필요하다. 아기들이 할머니의 품을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할머니는 여성인데다 노인이라 음기의 결정체에 해당한다. 당연히 아기들과는 찰떡궁합이다. 심장은 특히 불이다. 그런데 안고 있으면 엄마의 심장과 아기의 심장이 서로 마주보게 된다. 곧 맞불이 붙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아기는 양기가 더욱 항진될 것이고 엄마 또한 열이 올라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또 각종 상품들이 등장했다. 아기를 오랫동안 안고 다닐 수 있는 우아한 베이비 상품들. 하지만 과연 아기도 그걸 좋아할까? 아니, 그 전에 그런 패션은 엄마의 허리에 엄청 무리를 준다. 두 번째 이유, 등은 서늘하다. 족태 양방광경이라는 경맥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경맥은 신장과 방광으로 이어진다. 신장, 방광은 물을 주관한다. 해서 등에 업히면 아기의 심장뿐 아니라 몸 전체의 양기가 차분하게 수렴된다. 아기의 시선도 훨씬 넓어진다. 엄마의 등에서 보는 세상은 흥미진진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온갖 색깔들, 움직이는 물체들. 아기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혼용되어 있다. 그래서 마법의 천지다. 그 파노라마를 음미하는 것이 아기한테는 최고의 놀이이자 공부에 해당한다. 네 번째 이유. 엄마와 아기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내 아이는 특별해. 오직 내 아이만을. 등의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 하지만 그것만큼 지독한 편견은 없다. 가족주의를 심화시킬 뿐더러 엄마가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망상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성과 자본이 만나면 이 망상은 하늘만큼 땅만큼 커진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 아기를 업으면 엄마는 아기한테 집중하기보다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를 하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아기가 등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엄마 또한 자신의 일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노년의 탄생, 세대 컴플렉스. 빈부격차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더 강구한 것이 세대 갈등이다. 일단 우리 사회에는 노년과 청년이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체가 오직 청년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다. 게다가 최근에 불고 있는 동안 열풍은 성숙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노년층의 소외를 더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세대 콤플렉스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른 노년의 탄생.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질 들레즈는 말했다. 노년기 젊음이란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대에 맞는 청춘을 매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지혜를 일구는 것보다 더 창조적인 활동은 없다. 그 열정의 네트워크 속에서 세대 컴플렉스를 벗어나 청년들과 떳떳하게 교감할 수 있는 다른 노년의 탄생을 기획해야 할 때다. 꿈은 병이다. 나무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다 보니 열매가 달렸을 뿐이다. 삶 또한 그렇다. 무엇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다 보니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뿐이다.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프레젠트. 영화 쿵우팬더에서 나오는 명대사다. 현재는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뜻이다.
생로병사의 전 과정이 선물이지만 청춘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만끽하려면 무엇보다 주술에서 벗어나라. 꿈을 가져야 한다니, 혹은 꿈을 이루어야 한다니. 숟가락 교육법. 죽어라고 스텝에 쌓은 다음 회사에 들어가면 현장 감각이 없다면서 생활의 기초부터 다시 익혀야 한다. 사회적으로 봐도 이런 비효율성이 없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움직여야 한다. 특히 몸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생활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 창발성이나 자율성도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지도리는 좀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동의보감. 낭송의 힘. 공부란 단지 글자의 작부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담긴 우주적 윤리와 접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기 교육의 덫. 아주 오래전 중국의 나무를 잘 기르는 이가 있었다. 성은 곽시우, 이름은 탁타. 등이 낙타처럼 부럽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곽탁타는 나무 심기 달인이었다. 어떤 나무건 그가 심으면 다 잎이 무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 다른 이들이 그 비법을 훔쳐내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탁타에게 그 비결에 대해 물었다. 탁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나무의 섭리에 따라 그 본성에 이르게만 할 뿐입니다. 본성이란 뿌리는 펼쳐지려 하고 흙은 단단하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뒤에는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다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탁타가 보기에 다른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뿌리를 뭉치게 할 뿐 아니라 흙을 돋아줄 때도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모자라게 한다.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침에 들여다보고 저녁 때 어루만진다. 심지어 나무의 껍질을 손톱으로 벗겨보고 자랐는지 말라 죽었는지 시험하고 뿌리를 흔들어서는 흙이 단단한지 부실한지 관찰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나무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려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종환, 종수곽, 탁타전. 봄날은 간다. 봄날이 오기도 전에 다 피어버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 꽃샘 추위만 와도 소리 없이 지고 말 것이다.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물며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쇠락, 겨울의 침잠은 대체 어떻게 통과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조기 교육의 광풍은 생로병사의 흐름을 깡그리 무시하는 욕망의 덫이다. 대중지성. 대학이 지닌 지적 구심력은 끝났다는 사실을 1990년대 후반 대학의 위기라는 담론이 횡행한 지 무려 15년쯤이 지났다. 이젠 위기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주류적 가치, 부와 권력에서 벗어나 존재와 세계를 탐구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학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덮쳐오자 가장 먼저 그 탐구의 열정부터 내팽개쳤다. 리모델링과 시설 투자에 올인하는 사이 대학은 한낱 취업 전선이 되어버렸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이제 대학에는 지성이 없다. 대기만성의 원리. 조기 교육의 문제는 속도 경쟁만이 아니라 타율성의 강화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 즉, 조기 교육이란 엄마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은 엄마란 숙제를 해주고 준비물을 챙겨줌과 동시에 시험에 관한 온갖 정보를 검색해주는 존재다. 제도나 학교는 한술 더 떠 아이의 엄마가 다 해줄 거라고 전제하고 각종 과제나 절차를 만든다. 그 결과 현재 대학 입시는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입학 원서조차 내기도 힘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3세에서 10세까지의 소아는 그 성품이나 기질을 보면 수명을 알 수 있다. 어릴 때 식견과 지혜가 뛰어나면 장수하기 어렵다. 일찍 앉거나 일찍 걷거나 치아가 일찍 나거나 말을 일찍 하는 것은 모두 성품이 나쁘니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동의보감. 수화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요컨대 빨리 뭔가를 터득하는 것은 성품이나 기질, 수명 등에서 아주 불리하다는 것.
양생과 정치. 동의보감식으로 말하면 양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생은 생명의 정기신을 자양하는 수련법이다. 하지만 그 수련에는 사회적 윤리를 닦는 수양과 생사의 관문을 넘는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명의 핵심이 수승화강이듯 잘 산다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능동성과 생리적 순환은 함께 가기 때문이다. 한편 삶과 죽음은 하나다. 죽음에 대한 성찰과 훈련이 없이 잘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늘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원초적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곧 수행이다. 따라서 양생에는 수련과 수양, 또 수행이라는 세 바퀴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좋은 삶을 위한 최고의 기술이다. 스펙터클에서 서사로, 그러므로 서사는 그 자체로 집합적이다. 여기서는 다다익선의 법칙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차이가 더 핵심이다. 타자들의 시끌벅적한 향연, 그것이 곧 서사적 네트워크의 길이다. 따라서 이 길 위에선 늘 유머가 생성된다. 유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기존의 통념과 질서의 균열을 일으키는 역설 혹은 아이러니다. 이 전복적 여정 위에서 또 다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고로 서사와 유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최고의 달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인디언의 경구. 정치적 비전이 스펙터클에서 서사로 이동해야 하는 가장 단순 명쾌한 이유다. 자기 배려와 정치. 한 사람의 몸은 한 국가의 모습과 같다. 심장은 군주지관으로 신명이 나온다. 폐는 재상지관으로 치절이 나온다. 간은 장군지관으로 모려가 나온다. 동의보감. 오장육부는 음양 오행의 배치다. 간담은 목, 심소장은 화, 비위는 토, 폐대장은 금, 신방광은 수 등으로. 한편 그것은 이처럼 사회 정치적 관계로 변주되기도 한다. 군주와 재상, 장군 등등. 하지만 이것은 지위나 서열이 아니라 특이성에 가깝다. 중요한 건 이들 사이의 파워게임이 아니라 매끄러운 순환이기 때문이다. 순환은 상색 상극의 파노라마다. 상생과 상극에는 특권과 위계가 통하지 않는다. 지위가 뭐든 때론 어울리고 때론 맞선다. 이 어울림과 맞섬이 순환이다. 솔로와 정치, 삶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에겐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돈을 버는 것도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도 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외로움과 고립감만큼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도 없다. 그래서 그토록 가족에 집착하는 것이리라. 정규직에 담긴 불편한 진실.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점점 더 고립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이것도 참 시대적 역설이다. 멜로와 시트콤의 차이는, 멜로는 순수한 가족 삼각형을 지향하고 시트콤은 콩가루 집안에서 시작한다. 헌데 전자에선 그것이 비극의 원천이고 후자에서 이렇게 발랄한 서세의 원동력이 된다. 그 원조격인 아기 공룡 분리를 떠올려 보면 된다. 현대 과학의 전언에 따르면 우주 에너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물질은 단지 4%에 불과하다. 24%는 암흑 물질이란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총 에너지의 무려 72% 정도를 차지하며 우주의 팽창, 우주의 팽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석영,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 사이언스북 210쪽. 인테리어와 담음, 우울증과 암, 동의보감에선 이런 증상들의 원인을 총칭하여 담음이라고 한다. 담음은 진액이 뭉친 것으로 좀 더 상세히 나뉘면 이렇다. 열이 울체되면 담이 생기고, 담이 울체되면 벽이 생기며, 혈이 울체되면 징이 생기고, 식이 울체되면 비만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병이 담음에서 비롯한다. 오죽하면 십병 구담, 10개의 병 중에 9이 담음 때문이다 라는 사자성어까지 나왔겠는가. 안정이라는 화두,
아직도 하루에 13시간씩 수업을 받다니.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대학에 가려고요. 대학은 왜 가는 건데?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죠. 그 다음엔 다시 아이를 교육시켜야 돼요. 처음엔 당당했다. 당연한 걸 왜 묻지? 하는 식으로. 그러다 점점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마지막엔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희가 돈을 믿느냐? 학벌, 직업, 결혼,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이 세 개의 코드를 지배하는 숨은 쉬는 다름 아닌 화폐다. 왜 공부를 하는가? 왜 정규직이 필요해? 왜 결혼을 하지? 이 모든 물음의 답은 돈이다. 하지만 세상에 돈만큼 불안정하고 돈만큼 반덕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돈을 물쓰듯 장자에 나오는 일화 한 토막. 장주가 한 관리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 그가 말했다. 곧 세금을 거둘 테니 그때 거금 300금을 빌려주겠노라고. 발끈한 장주. 즉각 붕어에 대한 우화로 대거리를 한다. 조그만 웅덩이에 물이 말라 붕어가 장자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장자가 크게 선심을 쓴다. 남쪽에 가서 촉강에 물을 보내주겠노라고. 붕어가 말하기를 한 양동이의 물만 있으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강물을 끌어다 주겠다고?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해라 이 멍청아. 그렇다. 목마른 이에겐 지금 당장 한 표주박의 물이면 족하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곡식 한 마리면 될 것을 그건 제쳐두고 훗날 거금을 주겠다니. 이 터무니없는 계산법은 대체 뭐란 말인가? 성정함에 대한 탐욕이라니 참 지독한 역설이다. 이 악순환의 사슬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돈은 물 쓰듯, 또 물은 돈 쓰듯. 유산을 상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 부귀는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궁하다. 전자는 모욕감을 안겨주지만 후자는 자존감을 준다. 고로 지혜보다 더 위대한 자산은 없다. 변승업이 그랬고 또 제갈 공명이 그랬던 것처럼 브라쿨라주의 경제학, 백수의 생존법, 취업 공부건 혹은 자기 수련이건 비전 탐구건 물론 밥과 수련과 비전 이 셋은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브리콜라주의 경제학이다. 브리콜라주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인디언의 기술을 뜻한다. 인맥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삶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해 인복이 거기에 해당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빵빵한 스펙도 인복의 힘을 능가할 수는 없다. 요컨대 몸과 공간, 사람과 사람, 그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것. 이것이 곧 브리콜라주의 경제학자이자 백수들의 야생적 행동법이다. 돈의 달인, 호모 코미타스, 소위에서 징여로. 직장인들이 하는 뒷담화의 대부분은 상사와 동료다. 상사는 거의 다 변태고, 동료는 거의 다 또라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겐 변태고 또라이일 것이다. 그래서 직장은 늘 삭막하고 황폐하다. 직녀의 핵심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는 길, 혹은 지혜를 여는 데 있다. 리듬과 강밀도, 시작과 끝, 시간적 순차는 반드시 공간적 질서와 함께한다. 시간은 공간의 다른 표현이다.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공간의 휘어짐이고 공간은 시간의 주름이다. 시공간의 리듬, 그것이 곧 차서이다. 사주명리학. 신비와 미신 사이. 동의보감 잡병표는 오운 6기로 시작하고 그걸 따라가려면 60갑자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60갑자를 사람의 인생에 적용하면 사주 명리학이 된다. 팔자, 그 원초적 평등성. 모든 팔자는 평등하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적 농담이자 역설이다. 세상의 모든 팔자는 험구조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기막힌 진리. 첫 번째 근거, 누구든 8개의 글자뿐이라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차별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문명의 차원에선 누구도 팔자 그 이상을 누릴 수 없다. 두 번째 근거, 모두가 해과 불급의 처지로 세상에 온다는 것. 한마디로 다 일그러져 있다. 모든 오행을 두루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 대운과 시절 인연.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잃고 저것이 오면 이것이 갈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건 주어진 팔자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최대한 조율하는 일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삶 또한 그러하다. 생리학적으로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최소 7년이면 완벽하게 물갈이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주 다른 존재인 것. 우주적 리듬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다. 누구도 이 변화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좋은 운도 계속 나쁜 운도 없는 법이다. 대운 역시 오행의 스텝을 밟아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 변화의 리듬을 능동적으로 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뿐이다. 대운이란 이 무상성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명리학적 키워드다. 팔자 타령에서 운명애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귀족과 자유인 그리고 노예가 존재했다. 귀족은 그렇다 치고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자유인은 백수고 노예는 정규직이다. 전자는 프리랜서로 살았고 후자는 평생 하나의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전자는 광장에서 철학을 했고 후자는 철학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과 수드라의 차이. 조선시대 사, 농, 공, 상이라는 신분적 차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브라만과 선비는 일평생 책을 읽고 인생과 우주의 이치를 터득해야 하는 반면 수드라와 농공상은 대를 이어 하나의 직업에 묶여 있어야 했다. 계급적 모순도 모순이지만 무엇보다 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운명의 기초, 지혜와 열정. 전자가 지혜의 화신이라면 후자는 열정의 투사다. 연함은 독창적이고 다사는 박학하다. 전자의 미학이 유머와 역설이라면 후자는 언제나 격정의 파토스를 연출한다. 전자가 지혜를 통해 열정을 변주했다면 후자는 열정을 통해 지혜에 도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글쓰기와 자기수련.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있겠는가?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주도한 정조대왕의 말씀이다. 지존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부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단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한다. 첫째,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운다. 둘째, 탐구를 통해 문제를 밝힌다. 셋째,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고 빼어난 글을 써낸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세 가지 통쾌한 일이라는 것. 안대회, 정조 치세어록. 청소와 약속. 음력 정월 입춘이 되면 하늘에 봄이 온다. 음력 2월 경칩에는 땅에 봄이 오고 음력 3월 청명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에게 봄이 온다. 계절의 변화란 이렇게 천지인 천박자가 만들어내는 리듬이다. 한국 연극계의 거장 이해랑 선생님은 와, 연극계가 왜 망하는 게 아니야? 야, 그걸 안 지켜서야. 그렇다. 어떤 위대한 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같구나. 시공간에 어그러지는 감정의 인여로 그것은 다시 장기의 불화로 또 생리적 불평으로 이어질 테니 말이다. 그래서 알게 됐다. 왜 논어에서 문자보다 인, 대를 더 강조했는지. 쓰가 하면 왜 설거지와 청소부터 시키는 건지. 화창한 봄날 왜 일이 꽃샘추기가 불편지게. 고전 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고전을 던지는 메시지는 존재와 삶의 구원을 가는 것이다. 방법은 지금 여기를 주시하라. 즉 자신이 서 있는 삶의 답표와 비전을 참고하라는 것. 인생이 이보다 더 것이라고도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동일봉하는
그 중에서도 저는 독보적이다. 기체와 객체, 바다와 적자, 원자학과 복사본 등을 선명하게 다루는 이분법은 유사하고 중립적이다. 그 동일성에 강인 해초도 있고 온갖 피라들이 동남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스페인 이투시아에 맞서는 헤테로스피아라고 불렀다. 이투시아가 동일성에 붙이라면 헤테로스피아는 피라들이 프리하면 사이에 생기다.